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스센스, 육감이죠. 실제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몇 개 안 되잖아요. 5개잖아요. 홍나시 씨, 문다현 씨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우리 인간의 감각에 뭐가 있을까요? 시각, 시각, 촉각, 촉각, 또 뭐가 있죠? 청각. 청각, 미각. 그렇죠? 미각, 네. 후각. 후각. 네.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감각을 얘기하실 때마다 그걸 가르치세요. 시각, 청각, 네, 촉각, 후각 이렇게 가르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5개의 기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냐면요. 에너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의 에너지의 종류는 정말 많죠. 여기 계신 분들과 제 사이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는 비어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탐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이 5개의 에너지만 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5가지의 신체 기관인 감각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 순간, 이거를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과 지각이 1초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감각, 후각, 미각이라고 하는 그런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시각, 감각, 청각 뭐 이런 것들 중에. 시각. 일단 시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시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게 눈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기가 안구죠. 우리 눈 안에 저렇게 큰 구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크다라는 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눈이 크다라는 것보단 정확한 표현은 눈을 둘러싸고 있는 살틈이 많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이 크면 저거 자체가 큰 거예요. 그럼 스타워즈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많이 벌어진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는 좀 간단하게는 그래도 살펴봐야 되죠. 눈이 있으면 맨 앞쪽에 각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정체 혹은 렌즈라고 하죠. 뭐 렌즈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게 이미지가 들어와서 저 눈 뒤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것에 상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뒤쪽에 있는 스크린에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학적이나 생물학적으로는 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 하나가 나옵니다. 망막은 스크린이죠. 자, 그럼 스크린은요, 2차원인가요? 3차원인가요? 2차원. 2차원이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몇 차원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보고 살아갈까요? 3차원. 3차원이에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드웨어인 눈은 분명히 2차원 상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가 느끼는 건 3차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죠. 우리가 3차원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맞는데 그 3차원 세상을 정말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 무언가 우리는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해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굴렁쇠 가지고 아이들이 놀고 있죠. 왼쪽에서 4번째에 있는 저 친구가 돌리고 있는 굴렁쇠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 망막상에서 맺혀지는 상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찌그러진 모양이겠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저게 저렇게 찌그러진 게 저렇게 잘 굴러갈까라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머릿속에선 저걸 보는 순간 이미 정확하게 동그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는 순간 세상을 왜곡합니다. 보는 순간 세상을 편집하고요. 보는 순간 세상에서 가능한 수많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를 취해서 하나를 믿고 그다음에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세상엔 너무나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자, 이곳 스튜디오에서요. 서울시청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가실래요? 제이 씨 어떻게 가실래요? 택시요. 택시 좋습니다. 네. 지하철 지민 씨, 타고 버스 지하철 타고 가시고요. 갈아타고. 네, 어떻게 가실래요? 친구한테 빌붙어서 버스 타고 가거든요. 현명하다. 예,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계주의적 문화에서 가능한 아주 빠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친구가 많이 속담에 등장하는 나라가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어로 번역이 절대 불가능한 일본어로도 번역이 불가능한 속담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거 번역 안 돼요. 영어로 번역하면 아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뭐 following friends, let's go to 강남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런 방법도 가능하긴 해요. 토끼띠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느새. 네. 그리고 좀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긴 하겠지만 헬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능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여기서 서울시청 어떻게 갈래? 이럴 때 몇 가지만 남겨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얘기하고요. 나머지 99.9999%의 무한한 다른 가능성들은 싹 다 날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한두 가지의 가능성을 빨리 빼서 쓰는 게 훨씬 적응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자마자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그 굴렁서처럼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피곤한가 지금? 이미 머리로는 아시죠? 저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돌아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돌아가는 걸 느껴야 정상인 거예요? 네. 안 돌아가요? 이런 착시적 현상을 모든 100% 경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험하시는 게 더 좋고 경험 못 하신다고 장애가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많은 수의 분들이 뭔가 좀 돈다, 뭔가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런 형태의 모양들은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돌았어요. 돈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그중에 한 가지 가능성은 오히려 없는 가능성인데도 만들어내서 지각할 수도 있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느끼게 되는 모든 종류의 3차원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왼편에서요,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저 클로버 K가 스페이드 K보다 앞에 있다, 나에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스페이드 K를 옆으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해석하지 않아요. 오른편도 마찬가지죠. 왠지 저 회색 네모가 검은색 선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죠. 네. 근데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회색 네모가 성질이 안 좋아서 뿔이 났을 수도 있고 그 옆에 다른 것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만 꼭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2차원 정보만 가지고도 3차원 세상을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보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긍정적 착각의 힘이기도 합니다. 문다현 씨, 미술 시간에 원근법 들어보셨죠? 네. 선생님들께서 원근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크기를 다르게. 그쵸, 크기를 다르게. 그러면 나로부터 앞에 있는 거는 좀 더 큰 거고 나한테 멀리 있는 건 뭐 작게 이렇게 그리죠. 자, 그러면 나한테 멀리 있는 것일수록 선명도, 즉 해상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낮죠. 그러니까 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원근법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도 뒤에 있는 걸 더 뿌옇게 그리는 겁니다. 흐릿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흐릿하면 멀리 있는 거구나. 더 뚜렷하면 앞에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실수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어떨 때냐면요. 산에 올라가셔서 날이 아주 맑을 때 먼 곳을 보면요. 혹은 맞은편 산을 보면 저거 1시간쯤이면 가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2시간, 3시간 걸려요. 맞아요. 왜? 또렷하게 보이니까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이 몇 개인가요? 두 개요. 2개입니다. 둘이 있으면 싸우죠. 네. 왜? 불일치 일어나니까요. 불일치를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2개인 겁니다. 김지호 씨 잠깐만 나와주세요. 잠깐만. 네. 네. 싸움 되나요? 싸움 되나요? 아닙니다. 네. 파이트. 싸워야 돼.
자, 같이 따라해 보세요.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펼쳐 보십시오. 예, 앞으로 뻗어 보십시오. 네.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눈과 한쪽 눈을 번갈아서 감았다 떴다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약간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오, 예.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가까이에서 내 코 한 10cm 정도 앞에 놓고 또 똑같이 해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 밀어보세요. 이번에는 눈 그냥 두 눈 뜨시고요. 계속 내 쪽으로 당겨보세요.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뇌 안에요. 요 불일치의 정도를 계산해주는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땡겨준다, 수렴한다고 하는 거죠. 수렴이 많이 돼서 이렇게 계속 모이면은 아, 당신 지금 가까운 거 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막 쭉 멀어지면 당신 먼 거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김지욱 씨 뇌에서 그걸 계산하는 세포가 활화산처럼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2차원인데도 실제로는 입체가 아닌데도 3차원이다 라고 느끼게 만든 게 바로 1990년도에 대유행을 했던 매직아이죠. 네, 매직아이예요. 네, 심리학자로서 인간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연구해 보면 알면 알수록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고 세상을 잘못 해석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종류의 일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착시들입니다. 자, 착시들이요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잘 알고 있는 착시에서부터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착시들도 있습니다. 암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어떤 동전은 좀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어떤 동전은 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동전이 제일 뒤에 있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전으로 보이시나요? 500원. 500원이 제일 멀리 떨어진 걸로 보이실 거예요. 오, 그렇다. 예, 예. 난 100원만 태어났어. 왜 난 똑같이 보이지? 그거는 심리적으로 100원의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자, 대부분 500원이 제일 뒤에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자, 그럼 둘 다 뜨시고요. 보세요. 그러면 그 현상이 사라져요. 오, 사라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물들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500원짜리가 제일 크죠. 커요. 50원짜리가 제일 작습니다. 네. 그런데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나마 또 한쪽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라? 망막상에 맺힌 모습은 500원짜리나 100원짜리나 50원짜리가 다 똑같은 크기인 거예요.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이 망막상에서 같은 위치면 더 큰 게 뒤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계산을 이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미묘한 계산이 1초 안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착시입니다. 이게 이제 많이 보시는 착시죠. 저 제일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길어 보여요. 네. 예. 실제로 이 두 경우는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런데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나한테 또 다가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수십, 수백, 수천 번 경험하고 산 우리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도 이런 단서가 전혀 없는데도 말도 안 되게 무관한 단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폰조 착시예요. 밑에 있는 하얀색 바와 위에 있는 하얀색 바가 똑같은 길이라는 걸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나 마음으로는 절대 아닌데요? 몰랐어요. 절대 그렇지 절대 않아요. 아닌데요? 네, 우리가 절대 나쁜 아니에요. 거 진짜 밑에 게 네. 짧아요. 밑에 게 더 작아 보이시죠? 나 무슨 거 절대 아니야 이거는 진짜로. 누가 봐도 너무 짧아요. 네, 네. 이 장면이 왜 위에 게 더 길어 보이냐면 고려가 되면 안 되는 뒤에 배경인 철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요. 밑에가 더 가까운 거죠. 위에가 더 먼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있는 것과 더 가까이 있는 게 망망생에서 같은 크기예요. 그럼 계산하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더 크고 길다라고 하는 계산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요. 이 바가 사실은 하나의 바는 다 같은 밝기예요. 그런데 왠지 하나의 바에서 오른쪽은 좀 더 밝게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더 어둡게 보여요. 이 바의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이 밝기가 좀 달라 보여요. 네, 달라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옆에 있는 게 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 어두운 거는 더 밝게 보이죠. 네. 완벽히 같은 바라도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지배를 받아요. 맥락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셀카 찍으실 때 머리 큰 친구 옆에서 찍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정확하게 같은 얘기죠.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랑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왜냐면 저보다 머리가 이따가 찍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랑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는 분들. 자, 여기서 A와 B도 같은 밝기입니다. 에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무리예요. 네. 그 말씀은 좀 무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착시의 말도 안 예를 되지. 아, 보여주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이거 저희 그만 놀리세요. 이것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제 이 B는요, 왜 밝아 보이냐면 그림자가 드리워졌잖아요. A는 그림자가 안 드리워졌죠. 그런데 두 개가 망망상에서 같은 밝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림자 드러워진 게 다른 거랑 같은 밝기니까 원래는 더 밝았겠지. 이것도 역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키지도 않아야 되는 계산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 인간.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러고 계시죠. 이러고 계셔서 자기 손으로 잘 잘라내신 분들은 아 하고 수긍하고 계시고요. 아직 잘 못 자르신 분들은 아닌데라고 하고 계세요. 와, 근데 어떻게 잘라? 그 주변을 손으로 가리니까 네네. 밝기가 같으십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 다 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저는 되게 웃겨요. 자, 이게 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느냐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 너무 많이 듣는. 진짜 맞는 얘기예요. 자, 불과 직전의 5초 만의 경험으로 지금 보는 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게 뭔지. 사람. 네, 사람. 네. 또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뭐. 네. 할아버지? 네. 파마머리. 네. 그다음에 안경 쓴 사람? 자, 또 보겠습니다. 밑에 거. 안경 쓴 사람 아니야? 닭. 공자. 토끼. 개. 고양이. 쥐. 안경 쓴 자, 보세요. 그림 똑같은 거 네, 아니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사람을 연속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게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계속 동물을 보다가 저걸 보면 동물로 보여요. 눈, 코, 귀. 계속 동물. 감기같이 생겼어. 아. 또 내가 비정상해? 야, 오늘 무슨 뭐 민속장 통한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계속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정상형이지?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직전의 경험이 뭐를 받났냐가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조금 더 일상생활에 돌려서 보자면요. 바로 아까 보셨던 그런 그림 때문에 우리는 면접을 오전에 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오전에 본 면접자들이 더 많이 뽑혀요. 이상하게.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는요. 기존 정보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이한 장점을 보기가 쉬워져요. 네. 오전에 10명을 보고 오후에 10명을 본다고 쳤을 때 오전에 10명을 딱 보면 이 중에 아주 좋은 자기만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 한 5명이 생기겠죠. 그럼 이 5명을 보고 야, 그 친구들 괜찮았어. 그러면서 점심을 먹는데 이 점심 먹는 1시간 동안 면접관의 머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뛰어난 장점을 가졌던 5명의 장점이 합쳐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지원자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는 10명의 지원자는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이상적인 누군가랑 싸워야 됩니다. 맞네. 인간은 무엇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철저히 내가 이 순간에 보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이건 뭐처럼 느껴지세요? 걸어가는 거. 사람 걸어가는 거요? 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걸로 느껴요.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자리요? 별이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움직이나요? 바로 이런 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분들. 자, 한 점 한 점만 따로따로 떼어내서 보십시오. 전혀 사람과 아무 일도 없죠. 근데도 우리는 저런 형태를 수없이 많이 보니까 그걸 암시하는 듯한 점의 분포나 운동만 봐도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보다 똑똑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생각보다 똑똑하지 못하다는데요. 내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역으로 치자면 착각의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그래서 착시를 더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들이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우리 어른들보다도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정확하거나 뭘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을 넘어서서 엄청난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요. 기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른들이요. 혹은 여론조사 기관이 엄청나게 다양한 얘기들과 예측과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를 예측하잖아요. 꽤 많은 연구에서 7살짜리 아이들이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게 더 최종 결과를 잘 예측합니다. 네,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는요, 누구 뽑을지 이미 정해놓고 그 위에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정책이 어쩌고 뽑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유를 붙이는 경우도 꽤 많죠. 자,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한 반응, 진실된 반응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최종 결과에도 가장 부합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질문이 이겁니다. 누가 제일 좋죠? 너 어떤 선장이 모는 배에 탈래?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배를 제대로 몰지 않았던 사람, 그 배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섭섭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배를 몰고 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줬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예측치를 꺼내는다는 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의 눈빛으로 보면 이거 아직 안 돼 라고 생각이 됐지만 이후에 연구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 우리가 착각했구나 라고 우리를 오히려 반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민 씨. 네. 우리 어른들은 오, 깊다, 낭떠러지다 이러잖아요. 네.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이걸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언제부터 이게 될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부터 될까요? 떨어져 봐야 알죠. 떨어져.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는 깊이 지각을 아직 못한다. 경험. 그렇죠.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애 둘을 키워본 결과 엄마가 너 떨어지면 다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조심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보통? 말귀를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들으면 보통 한 2살, 3살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서너 살 정도. 네, 서너 살. 실제로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저희 스스로도 반성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저희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많이 오랫동안 봤었습니다. 시각절벽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밑에가 가운데 낭떠러지예요. 그리고 위에는 유리판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합니다. 예, 깨지진 않아요. 아이가 올라타도. 자, 그런데 아이가 시각절벽의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서 엄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른이 부릅니다. 뭐 헤이, 메리야, 뭐 토미야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럼 아이는 아! 하고 있다가 아! 하고 있다가 그건 강아지 아닌가요? 이건 강아지 아닌가요? 자, 어쨌든 네, 좋아하면서 네, 순간적으로 제가 페이스가 흔들리네요. 자, 쭉 가면서 애가 엄마한테 가겠죠. 우리 어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생각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으면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울고 그다음에 뭔가 좌우를 살필 거다. 10개월 된 아이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5개월 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이 결과로 우리가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예전에 10개월 된 아이들은 깊이 지각을 하지만 5개월 된 아이들은 아직 깊이 지각도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마찬가지로 어른이었던 저희 심리학자들의 착각이었어요. 이게 고전은요, 고전의 맛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현대적인 작품들이나 현대 어떤 소설들도 있지만 그 옛날 고전들은요, 조금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더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왜? 그때를 굉장히 자세히 기록해 놨거든요. 논문들도 그래요. 논문들도 보면요, 지금 논문들은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통계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연구 진행 방법을 아주 건조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딱 제시하고 표 그래프 막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3차원적인 제시 방법을 쓰고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논문을 보면요, 무슨 조선왕조 실록 보는 것 같아요.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 다 시시콜콜이 적어놓으셨잖아요, 사관들께서. 심지어는 왕이 그런 얘기는 빼거라 했는데 왕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적어놓는 것처럼 예전 논문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 이 시각절벽 실험을 했던 뭔가 석연찮은 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왜? 저희가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요, 5개월 된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멈춰서지 않고 울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지각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5개월 된 아이들이요, 그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그 앞에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아는 거예요. 호기심이 보여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머무르려고 해요. But when the mother stood at the far side, nearly all the babies refused to go to her, like this one. Katie, But after a child has been crawling for about a month, a change occurs. Katie, what are you doing? You can crawl. Come here. Would like to cross over, 근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전에 이전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서워하는 것과 깊이 지각을 동일시했어요. 그걸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떨어지면 아프다는 얘기를 깊이 지각과 똑같은 연합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죠. 아이들은 깊이 지각은 굉장히 일찍부터 할 수 있는데 떨어져서 아프다라는 것과 혹은 놀람,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연결을 안 시켰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어른들보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니까 실제로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게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굉장히 재밌는 혹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 시각 장면을 처리하는 데가 시각피질 후두엽이죠. 우리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이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점자 소설책을 읽습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러면 이분들의 시각피질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뇌의 상당히 많은 영역을 씁니다. 특히 시각적인 장면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이분들이 눈을 통해서 못 보시지만요, 사실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각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동떨어져 있다라면요,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꽤 많은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만 떨어진 감각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김지임 씨 한번 잠깐만 나와보세요.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어떤 감각이 동떨어져 있을 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만한 노래 하나를 속으로 생각하세요. 네. 네. 그리고 하지 마시고요. 손으로만 한번 딱딱 거기에 맞게 쳐보세요. 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나이 로또 아닌가요? 야, 분발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야야야 내 나이가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황이 어때서? 아니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아 답답해. 답답하죠?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네. 저도 모르죠, 당연히. 이게 무슨 노래인데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바보. 네. 바보. 혹시 아신 분 계셨어요? 안 계시죠? 이게요,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0년에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네. 발견해낸 재밌는 현상인데, 나한테 아무리 쉬운 거라도요, 내가 한 종류의 감각의 정보만 제공을 하면 남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보여준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식의 저주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저주? 네, 아니,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만큼 어떤 감각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존재시킨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교환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로 혹은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로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안경을 쓰세요. 근데 이건 그냥 안경이 아니라 가운데 렌즈가 있어요. 렌즈로 앞에 있는 장면을 찍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귀로 전달이 되죠. 근데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소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크기도 있고, 색상도 있고, 길이도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소리에도 음의 높낮이도 있고, 볼륨도 있고, 강약, 그다음에 음색도 있죠. 이걸 하나씩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얀색 달걀과 검은색 달걀이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고 색깔만 다르죠.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소리로 바꿉니다. 하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검은색 달걀은 잉 이렇게 바꿔요. 근데 그게 훈련이 되면요, 걸어가는데 거의 지장이 안 생깁니다. 등산도 할 수 있게 돼요, 이분들이. 네. 자,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가끔씩 뭐가 커 보이는 것도 여기서 설명이 돼야 되죠. 자, 무슨 얘기냐? 1940년대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이 같은 동전이라도 어떻게 다른 크기로 추정을 하는가에 대한 실험이에요. 자, 이 왼쪽이요, 부잣집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이 가난한 집 아이들의 데이터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더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어요? 지갑에 2,000원밖에 없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1,000만 원짜리 적금 탔을 때 10만 원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제발 2,000원밖에 없을 때죠. 그러니까 돈이 적을수록 돈에 대한 욕구는 강하겠죠. 자,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양한 동전들을 마음속으로 그리라 그래요. 그런데 그 동전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실제 크기로. 실제 크기로 그려보라고 하면 부잣집 아이들보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동전을 더 똑같은 액수라도 크게 그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우리의 욕구나 아니면 욕망까지도 우리가 보는 것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구가 강할수록 큰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이 큰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자, 김재욱 씨, 에펠탑 보면서 왜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아, 크다. 그죠? 크니까. 피라미드 보면 왜 사람들 놀리니까? 크니까. 크다. 자유의 여신상도요, 사람들 보고 와, 크다. 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반대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작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맞아. 네. 그래서 벨기에 브뤼셀 가면 오줌 싸게 소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내가 이걸 보려고 300km를 달려왔나. 그래서 왜 영국의 그 유명한 피카디리 거리를 가도 사람들이 실망해요. 왜? 작거든요. 우리는 내 욕구가 거기에 강할 때마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심지어 가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커게 해서 심지어는 아름다움과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홍나실 씨, 문다현 씨. 예전에 80년대 우리 미스 코리아 분들 헤어스타일이 어땠었나요? 사자머리. 라이온킹.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심지어 큰 것과 아름다움을 연결시키기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80년대가요. 우리가 뭔가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을 때인데 그 옷도 저렇게들 입으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어렸을 때 다이애나 왕태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은 무슨 뭐 엿기를 하시나. 실제로 80년대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욕구가 강했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도 80년대는 옷을 이렇게 입으셨죠. 이렇게 입으셨어요. 지금 저런 옷 아무도 안 입힌데, 그렇죠? 옛날에 저렇게 입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런 옷이 단순히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저런 것의 파워, 욕구, 저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저걸 다시 꺼내 입는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예요. 트럼프는요, 막말보다도 더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게 막장 패션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80년대 양복 이게 맞아요. 어깨 통나물 입고 넥타이를 그 빨간 걸 이렇게 좁게 매고요. 더 괴로운 건 앉았을 때 버튼을 채우고요. 네. 그런데 저 도널드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촌스러운 속된 표현으로 막장 패션이란 말까지 들으면서 그 비아냥을 감수했느냐? 실제로는 모종의 전략이 있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하지요, 저희들이. 왜? 1980년대에 로널드 레이건의 시대였거든요. 로널드 레이건은 파워를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대변하는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로 돌아갑니다. 옷을 잘 못 입는다라는 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강한 부담이고 핸디캡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했는데 저걸 전략적으로 이용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넥타이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넥타이를 조이고 이거 풀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경우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2000년대 이후에는요, 저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언론에서 오바마는 넥타이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바마 대통령은 넥타이를 별로 안 좋아했었죠. 그 외에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그렇고 수많은 런던 시장, 그리스 총리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를 안 해요. 왜? 힘이 있는 자는요, 이미 더 이상 욕구를 혹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 힘을 굳이 상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풀러요.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신호로 삼죠. 그런데
꼿꼿하게도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저 타이를 고집합니다. 왜? 나는 당신들의 힘에 어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요. 저 같은 저권력자가 타이를 풀면 무례한 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권위에 좀 더 예의를 보이기 위해서 타이를 매기도 하죠. 자, 그런데 80년대에 이렇게 인간의 욕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강한 욕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팽배할 때 우리는 그래서 큰 옷으로 그 욕구를 대변했는데 재밌는 건 우린 지금 그렇게 안 입죠. 오히려 슬림한 걸 입습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에게 옷이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자동차라는 옷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요. 자동차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UV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다. 근데 왠지 자동차는 큰 게 선호가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자동차가 큰 게 선호가 되면서 오히려 옷은 점점 더 슬림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다른 사이즈에 대해서 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저희가 해보게 되죠. 저희 심리학자들이 이 인간의 욕심을 열심히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철학자들이 몇백 년 전에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스피노자예요. 우리나라에선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냐라고 물으면 전 국민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 무슨 전 국민이 산림청이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가장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철학하시는 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단점이 하나 있으세요, 이분들의. 같은 얘기를 너무 어렵게 해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무의식적 욕구와 부적합한 인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표성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념과 영혼의 동요, 더 나아가 창난현상까지 겪는 구체적인 욕망 주체다. 김상중 씨,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네. 저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하는 선배랑 심리학하는 선배랑 과학 철학하는 선배 뭐 딱 모아놓고 저희가 한자 한자 맞춰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좀 쉬운 말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은요, 자기 욕망의 강도는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10점 만점에 9점짜리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게 인간이란 얘기를. 굉장히 절묘한 얘기죠. 근데 이거 맞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요, 실현하면 밥을 먹는데 많이 먹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갑자기 포금을 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미친 듯이 쇼핑을 해요. 이게 다 뭐냐면 내 욕망의 강도는 강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엉뚱한 데다 해놓고 그걸 채워가면서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설계됐을까요? 그래야 오래 살아요. 왜? 내가 만족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지잖아요. 내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아니, 얘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제가 영희한테 차였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그 욕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전 영희가 제 앞에 와야 돼요.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하지만 영희는 이미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아니, 그냥 얘가 그렇다고요. 뭐 이렇게 불쌍한 듯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술 먹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그래서 쓰린 속을 술로 달래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세상에 영희밖에 여자가 없냐? 그럼 또 한 번 또 멋진 척은 해야 되니까 아니야. 여자는 많지만 영희는 한 명이야. 뭐 이러고 술 먹다가 괜찮아. 야, 내가 다음 주에 소개팅 한번 해줄까? 그러면 또 이제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속으로 죄송한데 이렇게 확실히 차이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속으로는 야, 빨리 한 번만 더 얘기해 막 이러면서도 뭐 이제 괜찮아 이러다가 한 번 더 물어봐주면 그렇다면 바쁘지만 한 번 해볼까?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랑 헤어졌던 나를 찾던 그 여자친구 영희는 홍나실 씨 같은 스타일입니다. 근데 새로 만난 여자, 오늘 소개팅한 여자는 똑같이 예쁜데 문다현 씨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괜찮아져요, 사람들이. 적응. 근데 이게 인간만 이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고 엉뚱한 데서도 그게 해결이 되니까 우리는 평생 오지 않는 영희를 기다리면서 주인 잃은 개처럼 이러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족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수하는 겁니다. 절묘한 착각이죠. 인간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동물들일수록 두 개가 다 정확해요. 욕망의 강도를 느끼는 눈금도 정확하지만 그게 어디서 왔는가도 정확해요. 강아지 키워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세요. 사료를요, 굉장히 비슷한 걸로 바꿔도 입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한테요, 그 새로운 사료를 브랜드를 먹이게 하려면 9대1, 8대2, 맞아요. 7대3으로 섞어서 그렇게 해서 달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걔한테 그 사료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를 굉장히 인간에게 대한 좋은 조언과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저 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동물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동물들보다 본능이 적어서가 아니라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놀라운 건 옆에 있는 욕망을 누르기도 해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럼 여기 빵이 있고요. 여기 만년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빵에 대해서 배가 별로 안 고팠을 때보다 호감도가 올라가야 되죠. 네. 더 좋아 보여야 됩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 파란색만큼 평소보다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배가 고프면 이 만년필에 대한 내 호감도나 내가 느끼는 매력도가 올라가는.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떨어져요. 이건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 우리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경험은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적이고 문화적으로 규정한 거죠. 그런데 다양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같은 80년, 100년을 살고도 더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비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물리적인 수명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긴 인생 그리고 재밌는 인생을 살아야, 다양한 경험을 살아야 내 인생을 길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을 단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내가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입니다. 비슷한 경험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간은 빨리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요,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죠. 컴퓨터 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부족한 건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경험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엔지니어들, 굉장히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요, 저를 붙잡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세요. 저희는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고충이에요. 경험을 다양한 걸 하지는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이 씨, 예.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올해가 2017년이죠. 네. 200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1.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 5 정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간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나요? 9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난 10년은 엄청나게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그만큼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 10년은 1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빨간 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파란색이에요. 10대든 60대든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기울기가, 비율은 똑같은데 기울기가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비슷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변화량도 떨어지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안 변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가보기 좋아하지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은 60세, 70세가 되셨는데도 저 곡선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해야 심리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에요. 왜? 더 많이 변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덜 가는 거예요. 예. 같은 경험만 계속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본 것도 먹고 안 가본 데도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귀찮아요.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한 번 떠오른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떠오른 생각을 그렇게 못 버립니다. 수많은 도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맨날 뚫리는데도 저는 제가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가는데 25km를 지금 12년째 같은 길로 가고 맞아. 저는 얼마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네. 이틀 전에 제주도에서 지금 돌아왔는데 네네. 제주를 가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서울에서 기차로 광주까지, 광주에서 차 타고 완도까지, 그리고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엄청 싸웠어요. 이 의견을 낸 친구랑 너 미쳤냐? 너 미쳤냐? 너 요즘에 비행기 표 구하면 싼 거 구하면 뭐 3만 원짜리도 구하는데 너 미쳤니? 결국에는 제주도 가서 늘 보던 도라르방 보고 뭐 한라산 오르고 늘 가서 한 걸 똑같이 해서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 이 친구들랑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간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갔던 그 길에서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 새로운 경험을 네.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경험이 추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잠시 다른 경험을 하는 게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많이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미래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되고요. 자, 그런데 저게 연령과 상관없이 앞으로는 절대 안 변할 거야. 다시 말해서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안 변했으면 좋겠는 분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큰 성공을 직전에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절대 안 변한다고 예측합니다. 그게 강력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인류 역사상 얼마나 재밌는 바보 같은 예측들이 많았냐면 케네스 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이퀄먼트라고 하는 회사의 CEO였는데 이게 1970년대에 지금의 IBM이나 애플 같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상업용 컴퓨터 회사의 CEO였어요. 상업용 컴퓨터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겠습니까? 회사에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한 케네스 올슨은 그렇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보 같은 예측을 1970년대에 하게 되죠. 앞으로 절대 PC 시장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윌리엄 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유선으로만 통신했잖아요. 근데 무선으로도 연락이 되네? 이거를 알아보고 이걸 후원했던 영국의 최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이 무선 통신을 완성해 놓고도 앞으로 전화기 시장은 절대 오지 않는다. 특히 우리 영국에서. 왜? 이렇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인들을 보내면 되는데 왜 전화기를 쓰니? 이야기를 전할 때 이런 바보 같은 예측을 하죠. 심지어 컴퓨터 하면 떠오르는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이 빌 게이츠조차도 도스가 대박이 나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 중에 하나가 앞으로 컴퓨터의 램 메모리 사이즈는 절대로 640kB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킬로바이트라는 단위가 이젠 쓰지 않는 단위라서 잘 모르실 텐데 메가는 아시죠? 네. 0.64메가예요. 1메가도 안 넘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도스가 안 변하고 싶었다. 도스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내가 아마 있었겠죠. 우리 인류 역사상 큰 성공이나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미래를 가장 작게 예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자, 기술 분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페르디낭 장마리 포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참호전에 대한 모든 전략과 교범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프랑스군이 이기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프랑스인들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예측이 바로 뭐냐면 비행기는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미래 변화의 적응력이 약화된 거죠. 예.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업에서요, 어떤 직원이 훌륭한 성과나 성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직원을 모든 계열사나 회사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요.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성공을 못 만들어내게 되죠. 성공을 하면 할수록 성취를 이루면 이룰수록 다른 경험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신체 기관에서 제일 무거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머리 빼고요. 물론 머리도 이걸 포함하고 있지만 다 합치면 어디가 제일 무거운지 아세요? 저희 몸 중에요? 네네. 엉덩이? 엉덩이? 사실은 80점 이상 되는 답이죠. 피부죠. 피부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제일 민감한 데도 사실은 그래서 피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피부를 통해서 인간의 촉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 촉감각이요, 우리가 다 같은 피부가 아니에요. 민감한 데가 다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점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쑤시개,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겠지만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찔러가지고요, 여러 부위를 이렇게 대봐요. 근데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지점을 찌르고 있지만, 대고 있지만 어떤 데는 상당히 벌려줘야 두 개야 느끼고요. 어떤 데는 조금만 벌려도 두 개가 눌리고 있네. 더 민감한 거죠, 이런 데가. 예. 그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감할수록 뇌에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입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아우, 네. 티셔츠를 어떻게 입어야 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입으면 돼요. 아, 네. 밑에서부터. 지퍼를 달아야지. 네. 네. 손이 그 다음에 민감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같은 데는 민감하지 않고 손끝은 정말 민감해요. 저 맵을 그리는 이유가 저만큼 뇌에서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세포들이. 그래서 우리는 민감한 데도 있고 민감하지 않은 데도 있죠. 네.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그 나쁜 짓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성희롱하는 인간들 있죠. 만지는 인간들. 이게 바로 뭡니까? 손으로 만지죠, 그놈들. 근데 어딜 만집니까? 주로 엉덩이를 만져요. 허벅지를 만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는 제일 민감한 데로 상대방한테는 둔감한 데를 만져요. 네. 그래서 나는 쾌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상대방은 그것에 대한 방어를 빨리 못하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을 노리는 게 바로 성희롱이나 아니면 그런 데를, 은밀한 데를 건드리는 인간들입니다. 안 좋아하는 데 만지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제 딸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볼을 쓰다듬으면 제 딸아이가 아빠 이러겠지만 제가 김재우 씨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홍나시나 문대 이건 완전히 이건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좋아하니까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접촉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잘 파는 판매어들은 어떻게든 그 옷을 만지게 해요. 만지면 사요. 제가 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 중에 이걸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정말 노련한 자동차 딜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쪽이 좀 추운 지역이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처음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헤어드라이기를 갖고 와요. 왜? 이 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한 고객이 자동차의 문고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왜? 타려고. 거기를 헤어드라이기를 적당하게 데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을 만질 때 최고로 최적의 따뜻함을 유지하려고. 그 사람이 자동차를 그 지점에서 제일 잘 파는 딜러였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더 가격이 저렴한데도 우린 이걸 삽니다. 왜? 나한테 더 많이 접촉하거든요. 나한테 더 많이 접촉하니까 이게 왠지 더 나한테 좋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런 용기들을 자꾸 만지게 하는 거고 음료수 병들조차도 더 많이 닿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딱딱한 쿠션과 푹신한 쿠션에서요, 앉아서 같은 제품을 평가해도 달라져요. 딱딱한 쿠션은요, 그 대신 뭡니까? 가격이 저렴해요. 딱딱한 의자는. 푹신한 건 푹신하고 안락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내가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뭐가 팔리느냐도 결정됩니다. 뒤에다가 아주 푹신한 구름으로 배경화면을 만들어 놨더니 고까지만 푹신한 쿠션이 들어간 소파를 더 많이 삽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그 배경을요, 동전을 다 달아놨어요. 동전 배경. 그랬더니 사람이 전부 다 저렴한 소파를 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피부가요, 단순히 접촉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느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은요, 능동적 촉감각과 수동적 촉감각이라는 걸 달리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이 점자책을 이렇게 읽고 계신데요. 내가 내 손으로 움직여서 점자책을 읽는 것도 읽는 거지만 내 손은 가만히 있는데 점자책이 이렇게 지나가도 결국 점자책이 읽는 거죠. 근데 내가 손을 움직이면서 읽고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몸이 계속 움직이면서 나의 상태와 나의 위치를 계속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 느낄 때나 혹은 내가 움직이고 있지 못할 때는요. 사람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같은 촉감각이라도요. 그러니까 이 촉감각도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터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촉감각처럼 문화와 맥락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 맞으면 아프죠. 갈고리를 등에 이렇게 쫙 꿰가지고 사람을 들어올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게 고통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도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저게 꼬챙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등을 이렇게 꿰서요. 들어 올려서 돌립니다. 예, 저걸 훅 스위닝이라고 해요. 훅 스위닝. 예, 그런데 저게 실제로 저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꽤 많은 남부인도 쪽에서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느껴요. 일종의 의식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촉감각에서 느끼는 고통은요. 그 문화에서 그걸 불안하게 만드느냐, 불안하지 않게 만드느냐에 철저히 달려 있습니다. 불안할 때 맞으면요. 되게 아파요. 네. 안 불안할 때 맞으면요. 덜 아파요. 차라리 그리고 너 이거 맞으면 5만 원 줄게 하고 맞으면 달아요, 매가. 네. 그걸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문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은 철저히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병사들이죠. 교전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보다 더 몰핀을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앰뷸런스에 태우면 군의관이 와서 얘는 후송시켜서 병상에 눕혀라. 이런 식으로 불안한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면 급감합니다. 훨씬 줄어들어요. 불안이 고통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통증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분들과 의학자들과 같이 연구를 해보면요. 불안은요. 원래 객관적인 통증의 양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불안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시험 전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끝난 날이 불안한가요? 시험 전날이 불안하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불안하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불안하죠. 이때 사람들이 아픈 건 약간 뻥 튀겨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의사 선생님들이 실제로도 그러시죠. 다 끝내고 편안한 상태에서 맥주 한 잔 딱 하고 집에서 샤워 끝내고 쫙 편안하게 누웠는데 이때 아파요. 이건 순도 100%짜리 퓨어 페인이에요. 순수하고 맑은 페인이에요. 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리얼 페인.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할 때 아플 때 꼭 병원에 와라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 노련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게 오니까요. 자, 이제 듣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하셔야 된다면 둘 중에 결국 어느 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여쭤보면 대부분은 보지 못하는 게 더 싫으니까 차라리 듣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의외로 소리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행복하다, 삶의 질이 나는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떨어지세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다 아시죠? 네, 헬렌 켈러. 이제 두 가지 감각을 다 잃어보셨던 분이에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blindness,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blindness separates people from thing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separate,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from thing, 그러니까 사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런데 deafness, 그러니까 못 듣는다는 건 separates people from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건
사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각의 혹은 소리의 중요함을 역설을 했었죠. Stricken blind and deaf at 2 years of age, Miss Keller consequently could never learn to speak normally. When she addresses the young students at Sydney's Deaf and Dumb Institute, her artificially acquired monotone is interpreted by Miss Thompson for those children with partial or aided hearing. I know every step of the road you have taken, and I rejoice at your cheer and determination. And when you go out to life's struggles and adventures, you will raise a banner. You will raise a banner who follow you. For the deaf who follow you. 자, 이 소리는요, 의외로 그래서 청각과 전혀 다른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속성이라든가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 특히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이해하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뜨지 못했던 눈을 소리를 통해서 인간 마음에 대해서 뜰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에요. 한 가지 상황에서는요, 아저씨가 귀를 대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자, 이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에 이렇게 홈을 파놓고 여기도 물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종이 2장을 딱 붙여놔요. 그러면 저쪽 호숫가에서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놀고 어떤 사람은 막 물장구 치면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물결이 이렇게 또 오겠죠. 그럼 이 홈에 미약 하나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럼 종이가 조금씩 움직이겠죠. 자, 그렇다면 저 아저씨가 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저 남자가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요 종이 2장의 떨림만 보고 호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아맞히는 것, 둘 중에 누가 더 쉬울까요? 네, 당연히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저씨 같은 할아버지를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다는 게 저 호숫가의 남자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귀에 실제로 저런 종이 2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2장의 떨림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결국 막이 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얘기한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을 때, 말하면서 이렇게 들을 때와 내가 녹음해놓고 나중에 들을 때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맞아. 어떤 목소리가 더 풍부한가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듣는 목소리가 더 풍부해요. 왠지 내가 내 얘기한 걸 녹음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약간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이 듣는 내 목소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듣는 내 목소리와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좀 달라요.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더 풍부합니다. 왜? 우리가 2장의 북을 다 올려요. 자, 우리가 귀로 듣죠? 내가 얘기한 게 사운드가 나와서 귀 속으로 들어가면 이건 똑같습니다. 이게 채널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목소리를 듣는 순간은 채널 2번째도 같이 가동이 돼요. 우리가 성대를 울리잖아요. 내 머리도 같이 울려요. 그러니까 울려주는 거예요. 채널 2개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도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고 만족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이거 오디오 기술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맨날 이랬는데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채널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이죠. 울림이라는 게 소리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종이도 울리는 것처럼 우리 귀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걸 어떻게든 울림으로 만들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게 우리가 듣는 모든 종류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고막. 이게 뭡니까? 막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서는 북이라는 겁니다. 북.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이 소리는 결국은 울림의 감각입니다.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겠죠. 음의 높낮이. 이거. 그쵸? 낮고 높은 소리죠. 그 다음에 또 크기가 있겠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데시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데시벨. 그러니까 뭐 5데시벨, 10데시벨, 100데시벨.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헤르츠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헤르츠가 이제 높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헤르츠가요,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목욕탕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하고 물을 이렇게 쭉 손으로 밀어내면
물결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죠.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했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1초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1사이클이니까 1헤르츠예요. 20번 왔다 갔다 하면 20헤르츠겠죠. 2만 번 왔다 갔다 하면 2만 헤르츠겠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목소리도 몇천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20헤르츠부터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20헤르츠는 진짜 낮은 소리죠. 더 낮아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네, 제 목소리는. 2만 헤르츠에 육박하는 높은 소리는요, 사실은 좀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손톱으로 칠판을 그러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기도 싫은 소리가 나오지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지나가면 못 듣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 많이 들을 때 이런 거 나왔어요. 89.1 메가헤르츠 뭐 이런 CM송이 나왔어요. 그렇죠? 8.1 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메가가 뭐예요? 1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89.1 메가헤르츠라면 8,900만 헤르츠예요. 못 듣죠. 우린 2만 헤르츠밖에 못 들으니까. 그것도 들을 수 있으면요, 우린 라디오 안 사도 되죠. 저쪽에서 오늘 저기 뭐 컬트 아저씨들이 뭐 하고 있네. 교통방송 들어볼까? 이쪽으로 돌려야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밖에 못 들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에 참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면 집 앞에 있는 곤충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으면서 제가 왜 지나갈까? 그렇죠? 모기 소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신경을 빼앗기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세포들이 매 시간 매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세포들을 먹여 살리고 계속 움직이게 만들려면 우리는 하루에 몇십 끼를 먹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저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유난히 곡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죠. 네. 거기가 바로 뭐냐면 적은 에너지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적은 에너지로 들을 수 있는 저 좁은 영역대가 바로 뭐냐? 인간이 알아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귀죠. 생각해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인간의 말만 저렇게 뚝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적은 에너지로 듣게 돼 있어요. 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절묘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청각이요, 시각이랑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울림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마음을 울린다 이런 표현 쓰죠. 자, 이건 이성과 감정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얘기가 됩니까? 감정이죠. 소리가, 즉 귀가 눈보다 더 감정을 많이 건드려요. 오히려 소리로만 들었을 때 더 감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 볼 때 가끔 막 우리 화날 때 있잖아요. 막 짜증날 때. 그렇죠? 청문회를 TV로 본 사람들과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요,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이 더 격하게 반응해요. 왜? 더 정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명을 붙입니다. 시각은 dry information이에요. 건조한 정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청각은 wet, 젖었다는 겁니다. 촉촉한 정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더 감정적으로 이게 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또 이어받아서 정말 재밌는 연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청각의 이런 독특한 측면을 야동 연구에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자, 감이 오셨겠죠? 네. 야동을 보여줍니다. 야동을 들려줍니다. 또 가운데는 야동을 소리를 끄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죠? 자, 그런데 어떤 쪽에서 제일 성적으로 흥분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동을 제대로 다 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네. 다 보면 소리랑 화면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더 흥분합니다. 네. 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고 이것도 꺼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소리는 시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서에 호소하는 무기가 되죠. 참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저런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이지만 야한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동 보다가 어머니가 들어오면 모니터만까지 소리는 안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잘 못 듣는다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잘 못 들어. 걔가 뭐 듣냐.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신생아들도 굉장히 잘 들어요. 생후 이틀 된 아이들, 2개월도 아니고 이틀 된 아이들은요. 이 공갈적 꼭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빨고 있을 때 안 보이지만 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듣게 되면 이 젖꼭지를 빠는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냥 이러고 빨고 있다가 자기 엄마 목소리가 딱 들리면 이렇게 빨기도 하고 또 잠깐 놨다가 하다가 또 쪽쪽쪽쪽 빨기도 해요. 이틀밖에 안 된 애들이요. 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된 아이들이요. 모국어일 때랑 외국어일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들리면 그냥 사운드구나. 뭐야 저거 이러고 있는데 모국어가 들리면 빠는 패턴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잘 듣는 거예요. 다만 적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뿐입니다. 충분히 강한 강도로 제시가 되면요. 우리 어른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얘기를 잘 알아듣죠. 아이들은 피아노 앞에 갖다 놓으면요. 저런 아이들은 쿵쾅 쿵쾅 막 치면서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럼 어른들은 지나가다가 아우 시끄러워. 왜?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도미솔 같은 화음의 즐거움을 느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쿵쾅쿵쾅 치는 불협화음은 우리는 그걸 불쾌라고 하는 감정을 연합시키라고 또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불쾌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보단 다양한 걸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한테는. 우리 인간이요. 이제 이 시각, 청각, 그다음에 후각, 그다음에 미각, 뭐 촉감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태어났을 때, 이제 막 태어났을 때 출생 시에 가장 잘 발달돼 있는 건 뭘까요? 네,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지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아기입니다. 젖바는 능력? 젖바는 능력?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혀. 미각. 네, 미각 90점 비. 100점은 후각이에요. 네. 후각 미각이 태어날 때 제일 발달돼 있어요. 아기 태어났을 때 그쵸.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 애가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쵸. 그런 그게 걸 바로 후각이에요. 빨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럼 코가 먼저일 수 있어요. 네. 근데 후각, 미각, 후각이 제일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처럼 상호작용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야? 얘네들 결국 소스가 같기 때문에 한쪽이 막히면 다른 데를 못 느끼기가 쉬워져요. 코감기. 네. 감기 걸리면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같은 화학 물질이 결국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술을 더 못 먹겠어요. 독주를 마셔야 됩니다. 혹은. 이럴 때 우리 뭐 하나요? 코를 막아요. 네, 뭐냐? 상호작용을 인위적으로 끊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의 후각과 미각은요. 이것만큼 문화적 지배를 철저히 받는 게 없어요. 한 문화에서 말도 안 되게 괴로운 냄새가요. 다른 문화에 가면 너무나도 괜찮은 냄새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청국장. 네.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는다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도 청국장을 주고 땡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잘 먹어요. 근데 외국 음식 중에서도 우리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맛도 그렇고 특히 후각은 철저히 그렇습니다. 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보면 변 냄새, 그리고 장미의 냄새. 완전히 다르죠, 꽃향기. 근데 크게 화학적으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문화적으로 라벨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는 쾌, 근데 다른 문화에 가서는 불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맛도 마찬가지죠. 요리를 하셨어요. 김재욱 씨 요리 자꾸 요리 얘기하니까 제가 김재욱 씨한테 이렇게 질문이 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했다. 그런데 뭔가 좀 2%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넣으시나요, 주로? 100% 라면 스프를 넣어요. 그 마법의 가루가 그 라면 스프가 웬만한 음식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도 유학 시절에 날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진짜 전 빅자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막 제 치가 떨리는데 진짜로 라면 스프밖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햄버거에도 뿌려 먹고 파스타에도 뿌려 먹고 다 뿌려 먹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좋은 맛이죠. 맞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네.
물론 일부 외국인들 중에 이런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되게 독특한 거고요. 원래 기본 맛이요.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이에요. 이게 맛의 기본 네 맛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네 맛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운맛에 관심이 있지. 네. 게다가 우리는 매운맛에 거의 모든 것에 단어를 붙여서 변별을 합니다. 분명히 그 라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떡볶이의 매운맛이 다르고요. 그리고 불닭의 매운맛이 달라요. 다 달라요. 엄청나게 정교한 맛의 배열을 매운맛에 라벨을 붙여놨죠.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는 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 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는데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 안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5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땐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2번, 3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5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입맛,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손상을,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요.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돼요.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데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 거야.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군.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희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 해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 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낳았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